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우와. 자, 여러분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저도 사실 매년 새 강의를 찍긴 하는데 매번 새로운 강의 찍을 때마다 이렇게 좀 두려워요.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가능한 건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벌써 여러분들 지금 조선시대까지 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하는 겁니다. 맨 처음은 좀 두렵고 힘들고 참 그 벽을 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하는 거예요. 일단 하고 부딪히면서 하나씩 하나씩 벽돌 깨기 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자신감이 붙고 그 자신감이 조금씩 쌓이면 어느 순간 눈 딱 떴을 때 이만큼 실력이 올라와 있고 내가 목표한 그 지점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미 뭐 거의 반 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대단하시고요. 늘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처음 시작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요. 일단 갑시다! 자, 이제 조선 전기 정치 한번 볼 텐데요. 항상 여러분들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시대도 시대 구분을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려시대 1170년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고려 전기와 후기로 나뉘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똑같아요. 조선시대도 항상 큰 덩어리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큰 덩어리 숲부터 먼저 볼 텐데요.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고려시대가 무신정변이 기준점이라면 조선시대는 바로 이러고 있을 수 없다. 1592. 네. 미안합니다. 네. 1592년 바로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연예인 친구 중에 이윤석 씨라고 있잖아요. 네. 이윤석 씨가 이렇게 좀 요령을 피우면서 역사를 좀 외우는 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이러고 있을 수 없다잖아. 그러더라고요. 좋았습니다. 네. 자, 1592년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시대 1392년 조선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1392년 바로 여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우리는 이 시기를 조선 전기다. 조선 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592년 이후를 우리는 조선 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 전기 이게 200년이에요. 정확히 1392년부터 1592년인데 이 200년의 시간을 다시 또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왜 고려시대도 왜 고려 전기를 호족의 시대와 문벌 귀족 시대로 나눴잖아요. 똑같아요. 조선시대는요. 15세기와 이렇게 해서 15세기와 그 다음에 16세기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5세기를 이끌었던 역사 주도 세력과 이 16세기 이후를 이끌었던 역사 주도 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15세기를 이끌었던 세력들은 바로 훈구 세력들, 그 다음에 16세기 이후는 여기 밑에 나오는 사림 세력들. 이들이 이제 조선시대를 이끌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려시대 맨 처음에 초기에는 호족들이 그리고 문벌 귀족들이 이후에 이끌죠. 똑같아요. 훈구 세력들이 그리고 이후에는 사림 세력들이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 다시 한번 시기 구분 한번 해볼게요.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은 바로 이 신진 사대부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누구랑 손잡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신흥 무인 세력들과 손을 잡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태조 이성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들이 공격했던 세력은 누구였냐면 고려 말 바로 이 권문세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타겟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고려 말 이끌었던 바로 권문세족들이었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공격해 들어갔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 정적 권력을 먼저 장악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위화도 회군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바로 최영이 요동을 정벌하라 라는 명을 내려서 그 명을 받고 갔는데 회군을 해요. 여러분들 군인이 회군한다는 얘기는 쿠데타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죽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바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게 바로 위화도 회군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성계는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면서 공양왕을 이제 딱 앞에 세우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 권력의 획득이었다면 그 다음 경제적 권력의 획득. 자, 그 권력의 획득은요 과전법.
이 과전법에 의해서 이 권력을 획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전법을 통해서 이 권문세조의 대농장을 몰수하고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강화시키는 모습들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신진사대부가 이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 이게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신진사는 다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새로운 나라, 이제 고려 끝났다. 고려 500년 끝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혁명파 사대부들과 어찌하여 신하가 임금을 폐할 수 있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지 우리 성리학자들한테, 신진사대부 여러분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성리학자들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다수는 이 혁명 반대하죠. 그래서 이들은 고려 안에서 개혁하자라고 하는 온건파 사대부, 이렇게 임의적으로 나누는 거. 이게 뭐야? 고유명사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을 건국하자는 세력과 그렇지 않자는 세력을 좀 이렇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혁명파, 온건파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혁명파 사대부는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니 해도 도전입니다. 도전. 바로 정도전. 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신하가 임금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잘한다. 자, 누구였습니까? 바로 단심가. 그렇죠. 바로 정몽주가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나뉘는데요. 결국 이 정도전이 주도해가지고 뭐 이런 과전법이나 이런 거 다 정도전이 주도합니다. 결국은 이 조선을 건국하는 혁명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더라. 자, 이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은요, 자, 이제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고, 이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화된 이 그런 모습들을 좀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중앙 집권을 추구합니다. 중앙 집권을 추구합니다. 당연하겠죠. 자신들이 있는 그곳을 강화시키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자, 이러면서 이들은요, 중앙과 지방 행정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냐면 중앙은 의정부 6조 체제로, 중앙은 의정부 6조 체제로, 그리고 지방은 8도 체제로. 자, 이렇게 개편하면서 중앙 집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세력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냐면 우린 중앙으로 안 가. 조선 건국 우리 원치 않아. 이들은 바로 향촌으로 낙향합니다. 이들은 향촌으로 낙향을 합니다. 향촌으로 낙향. 자, 이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후에는요, 바로 그 향촌에서 자기들끼리 살 테니까 냅둬. 우리끼리 살 거야. 자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들 향촌 자치 추구. 향촌에서 자치를 추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모습들. 다르죠? 자, 이쪽은 중앙 집권 추구를 하고 이쪽은 향촌 자치를 추구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이 바로 이 살인파로 연결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향촌 자치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이제 이후에 뭐 이전과 이후에 이들이 만들려고 했던 또는 가지려고 했던 조직이 있다면 대표적인 게 유향소, 서원, 그리고 향약,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살인파의 어떤 기반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뭐가 있냐면 유향소, 여기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서원, 인재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향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향촌에서 이 자치적인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방에서 말이죠. 자, 이런 어떤 그 틀 속에서 이제 15세기 지나가는데, 자, 그 과정 속에서 이 훈구 세력들, 근데 이름이 훈구야, 뭔가 오렐 구자, 뭔가 느낌이 안 좋죠. 시간이 흘러갔다는 얘기네. 그럼 이들도 역시 고인물이 되겠네. 이 무언가를 쥐고 있는, 쌀을 쥐고 있는 원숭이 꼴이 되겠네. 문벌귀족이 그랬지. 똑같아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똑같아요.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부정과 부패한 어떤 그런 모습들과 연루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이제 훈구파. 특히 이제 세조의 집권과 함께 아주 명확하게 된 어떤 그런 세력들을 우린 훈구파라고 하는데, 자, 이런 훈구들의 부정과 비리를 이제 서서히 살인들이 서서히 공격합니다. 이 중앙에 뭘 장악하면서 바로 이 3사라고 하는 언론 기관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바로 이 훈구들의 이 부정과 비리를 고발합니다. 라는 것들을
하는 그런 어떤 관직이거든요. 이 3사를 장악하면서 이 훈구들을 공격하죠. 하지만 훈구는 여러분들 여전히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 봐라. 좀 많이 컸는데? 있을 수 없지. 라고 해서 그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3사를 통해서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이 사림들을 아주 혼을 내주죠. 그게 바로 빨간 굵은 줄, 바로 사화라는 겁니다. 사림이 화를 입었다. 사림이 화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압박을 주면서 사림이 결국 큰 피해를 입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림은 여러분들 그 다음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시대 정신 그리고 비전을 갖고 있었던 세력들, 그 당시엔 실패할런지 모르겠지만 역사라고 하는 건요, 늘 인간의 자유의지의 확대, 부정과 비리에서 투명한 사회로 가는 어떤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을 좀 제어하고 억압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결국 그것은 무모한 시도임이 역사에서 증명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화를 입었지만 결국 그 다음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이들보다 좀 더 투명한 세력들, 바로 이 살인들이 결국은 16세기 역사 주도 세력이 되더라.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역사 속에서 퇴장하는 것이고, 이 사림이 새로운 역사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모습들, 이러면서 이들이 쭉 계속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들은 나중에 여러분 16세기에 같이 어울린다, 같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어울린다라고 해가지고 붕당 정치라 그래. 붕당 정치, 벗붕자, 붕당 정치. 이 붕당 정치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러 당이 있어요. 여러 당이 있는데 조선의 어떤 주류 세력이라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서인당이 있어요. 서인당. 요 서인당이 분화해서 조선 후기에 노론당까지 일반적으로 요 당이 일반적으로 조선 사림의 주류 세력이더라라고 하는 모습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들이 이제 조선 후기까지 쭉 연결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고려 시대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 분기점 있죠? 전기와 후기로 나뉘죠. 전기는 다시 두 세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바로 훈구와 사림으로 나뉘고 있는 모습들, 15세기, 16세기 역사 주도 세력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사실, 첫 마음을 잃으면서 결국 그들은 무너졌고 또 다른 세력으로 대체되는 이 모습들, 고려 시대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어떤 모습을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 시용 봤으니까 이제부터는요, 그럼 이 중앙 집권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들이 무엇을 했는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과연 이 의정부 6조 체제와 8도 체제, 중앙 집권 추구의 어떤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 전기 어떤 왕들이 중앙 집권을 만들어 나가는지, 조선의 어떤 기틀을 잡는지 그 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을 건국한 사람 태조지요. 고려도 태조 왕건, 조선은 태조 이성계. 똑같이 태조네요. 네, 항상 그 나라를 만든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태조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자, 이 태조 이성계. 그런데 이 태조 이성계는 그렇게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힘을 준 바탕으로 왕이 되어 있는 모습들, 실질적인 어떤 그 조선의 설계자는 이성계라기보다는 이 태조 이성계와 함께했던 신진사대부 출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태조 정도전과 함께 조선을 디자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요, 호가요, 삼봉입니다. 삼봉.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삼봉 이렇게 많이 불러요. 삼봉 이렇게 부르는데, 새 봉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삼봉이 단양팔경 중에 하나인 어떤 그 봉우리 세 개 있는 도담 삼봉이 있어요. 그 도담 삼봉이 바로 이 정도전이 놀던 곳이다. 그래서 삼봉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네. 어쨌건 간에 이 삼봉 정도전은요, 추구하고 있었던 스타일, 그의 정치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 스타일이 뭐였냐면 바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전은요, 재상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를 잘 이끌려면 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 왕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왕이 있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늘 그렇게 똑똑한 왕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보면 연상군도 나오고 막 그러듯이. 그럴 때 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재상 언제든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뛰어난 재상들이 바로 왕을 보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왕권보다는 재상에게 힘을 실어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건 이 정도전은요, 진짜 뭐 이 조선을 설계한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한양도성의 그 이름 같은 거 다 지었던 인물이 바로 예를 들면 뭐 숭례문, 흥인지문, 뭐 돈이문, 숙정문, 뭐 이와 같은 어떤 그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이름들을 대부분이 바로 이 정도전이 짓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한양도성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봤죠. 네, 바로 이 관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렸던 경제적 혁명적 제도 개혁, 바로 과전법,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의 어떤 그 저서로는요, 대단합니다. 이게 정말 성리학의 나라. 이 조선은 무조건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불교 아니야. 고려 불교의 나라잖아. 이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이 불교 부처님을 아주 격하시켜요. 여러분 성이 뭐예요? 저는 최씨. 여러분은 뭐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부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씨야. 불씨. 최씨, 김씨, 이씨, 불씨. 와, 대단하죠, 여러분들? 네, 그런 책을 이제 씁니다. 예, 바로 불씨.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불씨가 하는 잡소리라고 합니다. 잡소리. 불씨 잡변. 야, 진짜 유학자가 아주 작심하고 이 불교를 비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조선의 어떤 경제, 조선의 어떤 그 법적인 어떤 틀, 이런 것들을 잡아놓기 위한 기본 세팅으로서 이 조선 경국전, 나중에 이제 경국대전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500년은 거의 이 정도전이 미리 세팅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러면서 이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던 정도전은 그래요. 내가 이성계를 세워서 이 조선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뭐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나 바로 이런 정도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태조 이성계의 아주 똑똑한 아들 중 한 명이었죠.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불끈하는 거예요. 뭐? 이게 재상의 나라라고? 웃기고 있어. 이거는 이씨의 나라야. 이거는 왕의 나라지. 왜 재상이야?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 태종 이방원은 정도전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 태종 이방원은요, 목표 무조건 왕권 강화입니다. 태종 이방원은요, 이 재상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무조건 왕권 강화예요. 왕권을 강화하려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제도가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 태종은요, 바로 왕자의 난, 자기 형제들을 죽이거나 쫓아내면서 결국은 권력을 장악하죠. 이 왕자의 난 그 과정에서 결국 이 정도전을 죽이게 됩니다. 무서워요. 네. 여러분들 이 태종 이방원은요, 정몽주도 죽였죠. 정도전도 죽였죠. 정말 이 권력의 화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이러면서 이 손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손에 피를 철철 묻혀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뭔가 좀 기시감이 들지 않아요?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고려시대 때 태조 왕건, 호족 연합정권, 왕권이 약했다? 그 뒤에 광종 손에 피를 철철 묻히면서 왕권을 강화시켰다. 노비왕건법 과거제. 그러네. 똑같네. 조선도 비슷하게 또 반복되고 있네. 와우. 신기하죠, 여러분들. 바로 이 태종 이방원이 고려의 광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볼게요. 재상,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웃겨. 내가 바로 육조에 2호 예병 현공, 육조에 내가 명을 내리면 육조는 그냥 실행하면 돼. 바로 직접, 다이렉트.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육조 직계제라고 합니다.
육조 직계제. 와우.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태종 이방원은요, 이렇게 정몽주도 죽이고 정도전도 죽이고 조선 건국에 큰 힘을 세우는데 자기가 군대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사병이라고 하죠. 국가가 갖고 있는 병사가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사병. 그걸 통해서 이 권력을 장악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사병을 없애래, 다들. 볼일 다 봤다 이거죠. 네,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병 갖고 있으면 이제 나한테 위협할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없애래. 네, 이런 것들을 내로남불이라고 하나요? 어쨌건 간에 네, 왕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거 없애. 그래서 사병을 혁파하는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병 혁파. 그리고 전국 쫙 모든 남성들을 중앙 집권해야 되니까 딱 이렇게 주민등록증 같은 걸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호패법이라는 겁니다. 호패법의 신. 호패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 그래야 중앙에서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혹시 지방에서 나쁜 일들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 나한테 신고해. 내가 혼내줄게. 그래서 이때 이제 신문고. 예, 신문고도 이때 처음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지금 태종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손에 피를 철철 묻히면서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왕이 있으니 그 왕이 세종이라. 오호. 고려시대도 광종 뒤를 이어서 안정화됐던 시기가 바로 성종 아니겠습니까? 조선 역시 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종,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세종 때 모습 한번 볼 텐데요. 세종은 아버지 태종과는 좀 다른 길을 좀 걷고 있었습니다. 어떤 길을 걸었냐면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육조 직계제, 노노노노노, 나는 이 재상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치를 만들어 나갈 거야 라고 해서 이 의정부 삼정승들을 굉장히 우대합니다.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를 육조 직계제 대신 시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 그 다음에 의정부 거쳐서 그 다음에 육조로 내려가는 거예요. 태종 같은 경우에는 왕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육조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세종은 노노노노, 재상들과 이야기하고 그 뒤에 육조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택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태종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인재들이 없어. 인재들을 다시, 현자들을 다시 모으라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집현전이 되겠습니다. 집현전, 모을 집자, 현자, 현명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학문을 융성시키는 위한 모습들, 바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훈민정음이 또 이때 창제가 되고 있죠. 와우. 야, 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을까? 오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바로 세종의 여러 업적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한반도의 모양 있잖아요. 한반도의 모양. 그 한반도의 모양은 대부분 바로 이때 세종 때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사군과 육진입니다. 사군과 육진인데요. 사군은 누굴 보내서? 최윤덕을 보내서. 최윤덕을 보내서. 그리고 육진. 육진, 두만강 쪽이죠. 육진은 바로 김종서를 보내서. 김종서를 보내서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구들, 왜구들의 그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쓰시마, 대마도 있죠. 이 쓰시마를 또 아주 혼내주는, 쓰시마 정벌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세종 때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안정화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저 태종을 닮은 또 이게 사람이 등장을 하네. 바로 세조입니다. 이 권력욕이 훨씬 정말 태종을 닮았어요. 이 세조가 내가 왕이 될 거야. 너 비켜. 라고 해서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세조가 일으켰던 난이 있어요. 그 난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계유정난이다라고 합니다. 계유년의 정난. 이 난을 이렇게 좀 평정했다라는 건데 이거 되게 역사가 여러분들 승자의 역사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잘 쓰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계유정난. 사실 난을 일으킨 거는 본인이거든. 그런데 본인이 난을 평정했대.
야, 이건 아니 자기가 난을 일으켰는데 그 난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어지러운 어떤 그 세상을 자기가 평정시켰다는 이야기거든요. 난을 일으킨 건 자기인데. 이게 바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들. 난에 실패했더라면 뭐 세조는 역적이 되는 거였거든요. 성공하니까 계유년에 내가 난을 평정했다라고 하는 이 계유정난. 뭐 이런 계유정난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네, 바로 한명회. 한명회 같은 그런 인물을 들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조카 어떻게 단종, 네, 여기 위에 있는 이 김종서도 이제 죽잖아요, 결국. 그죠? 이 단종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이 단종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있죠. 예, 그 인물이 누구냐면 조선시대 변절의 대명사. 이 변절의 대명사,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음식 이름에 붙였어. 이 나물 종류인데 이거 빨리 묻히지 않으면 금방 쉬어버려. 기억나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 숙주나물. 네, 바로 단종 죽이는데 정말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에요. 예, 바로 신숙주. 여기에 반발했던 인물 있죠. 바로 이 세조에 저항했던 인물, 바로 성삼문. 이런 인물들, 네, 이런 인물들 아주 뭐 드라마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세조는 조카를 죽이고 결국 권력을 강화시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세조는요, 왕권 강화입니다. 네, 이 태종하고 똑같아요. 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태종 따라하기인가요? 네, 똑같습니다. 다시 이제 의정부 소서제 노노노노노 육조 직계제 이게 맞아. 왕권 강화시키는 이게 최고야. 네, 육조 직계제를 시작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집현전 필요 없어. 뭐 이거 얘기를 해. 없애. 집현전 필요 없어. 집현전 또 없앱니다. 집현전을 또 없앱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해. 조선 500년, 몇백 년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법. 그래서 이때 만든 게 바로 경국대전. 이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경국대전을 편찬케 합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들 아직 경국대전은 완성은 아니었고요. 스타트. 네, 처음 출발한 겁니다. 경국대전 스타트. 네.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지금 이 세조 때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이러면서 또 이제 얼마 많은 사람들 죽었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고려의 성종처럼 조선의 성종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어떤 모습으로 지금 될까요? 자, 일단 성종 때 갑니다. 이 성종은요, 이 지금 집현전을 없앴잖아요. 노노노노노. 집현전 있어야지. 이런 거 있어야지라고 해가지고 집현전의 대타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홍문관이라는 것을 다시 세워요. 홍문관. 이 홍문관은 뭐 하는 거냐면 신하들과 왕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조선시대 왕은요, 신하들보다 어려요. 그러니까 이 홍문관에서 왕을 주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경연이다라고 합니다. 경연. 네. 왕과 토론하는 것을 경연, 그리고 왕세자와 토론하는 것을 서연이라 그래요. 서연. 네.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어떤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홍문관은 이걸 다른 말로 뭐라면 옥당이라고도 합니다. 옥당. 네. 이 굉장히 귀한 자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기 구슬옥자. 이건 굉장히 귀한 보물 같은 거잖아요. 그런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예. 홍문관에 들어가면 이건 정말 영광으로 여기고 있었죠. 왜냐하면 왕과 함께 이야기하고 왕을 가르칠 수 있는 나라의 어떤 그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옥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홍문관 다시 이제 부활을 시켰고요. 드디어 이제 이 경국대전 있지 않습니까? 이 경국대전을 이제 완성시키는 드디어 완성시키는 시기, 이게 바로 성종 때다. 이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다 이루었노라 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1392년 건국되었던 조선은 이제 안정화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중앙집권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력들, 자, 어떤 제도를 가지고 중앙집권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이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의 목표는 바로 중앙집권.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먼저 중앙은요, 중앙은 이렇게 의정부 6조 체제, 그리고 지방은 이렇게 8도 체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지방 8도라고 하는 것은요, 고려시대가 5도 양계였잖아요. 지방 조직이. 그래서 5도가 행정적 성격이 강하고 양계가 군사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8도는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5도 양계 이원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방 조직이. 그런데 조선은 8도로 이제 일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행정조직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 이 조직들 중에서 어떤 조직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어떤 조직이 왕권을 약화시키는 것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아까 우리 했어요. 6조 직계제. 왕이 다이렉트로 그냥 6조로 명령 내려서 6조가 실행토록 하는 거였습니다. 2호 예병형 공조. 이건 고려시대와 같죠. 다만 순서만 좀 다를 뿐입니다. 자, 이게 바로 6조 직계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왕의 오른팔들이 있어요. 일단 비서. 그 비서 기구가 뭐였냐면요, 바로 승정원이라는 겁니다. 승정원. 이 승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거는 비서 기능, 이건 고려시대에도 배웠습니다. 그죠? 중추원의 승선. 이거 이제 비서 기능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승자 역시 비서 기능.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정원 이렇게 비서 기능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승정원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는 도승지, 높은 사람, 도승지라고 하죠. 영화 광해 보면은 그 가짜 왕 광해를 이 도승지가 이렇게 코치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비서니까, 그죠? 도승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직속 사법기구가 있어요. 주로 영모를 다스리는. 아주 무서운 곳이죠. 그곳이 바로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의금부. 아마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의금부를 또 이끌고 있는 인물은 바로 금부도사. 무섭죠. 금부도사 떴다 하면 뭐 죽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왕이 보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기구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이거는 재상들의 힘이 강해지면 되겠죠. 정도전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의정부 서사제. 이 서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또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서명이라고 그랬어요. 의정부 관리들의 어떤 그 재상들의 그 사인. 결제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의정부 서사제.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3사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3사라는 조직을 여러분 좀 주목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 3사는요, 언론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3사에는요, 세 조직이 있나니, 자, 먼저,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사헌부, 홍문관 우리 아까 했죠, 여러분들. 이 있어요.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사간원은 말 그대로 간하는 거예요.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 목을 치시옵소서. 이런 사람들. 무서워 죽겠어. 간쟁을 주로 하는 사람들, 사간원. 자, 사헌부는 뭐냐면요, 전하, 지금 이 최대감의 부정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썩은 관료입니다. 벌을 주시옵소서. 감찰 기능. 사헌부는 감찰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문관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경연을 담당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모두가 다 왕에게 직언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맞겠다 저거 맞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3사. 그래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려시대도 3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 3사는 언론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오로지 회계 기능만 담당한다. 그러나 조선의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고려의 3사와 조선의 3사를 비교하시라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자,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중앙 의정부 6조 체제를 중심으로 한 이런 여러 조직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됐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지방 행정 조직 볼 텐데요. 지방은 8도 쭉 일어나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구성되는지 볼게요. 자, 8도가 있는데 이 8도에 파견돼 있는 그런 지방관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는 그들을 바로 관찰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찰사.
관찰사. 자, 여러분들 고려 시대는요. 고려 시대는 오도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안찰사라 그랬어요. 안찰사. 고려 시대는 안찰사. 그죠? 안찰사. 근데 조선 시대는 관찰사예요. 훨씬 더 관찰사가 세요. 힘이 세요. 예. 지금 여러분들 관찰사는 왕의 오른팔이야. 그 오른팔들을 지금 지방에 보내는 거야. 힘이 더 세졌어. 왜? 이들은 중앙 집권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이런 어떤 모습들. 그래서 고려 시대보다 더욱더 중앙에서 지방을 컨트롤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가 강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팔도를요, 다시 또 세분합니다. 예, 나눕니다. 뭐 위치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눕니다. 부, 그 다음이 모, 그 다음이 군, 그 다음이 현. 자, 요렇게 나뉩니다. 자, 요 부, 목, 군, 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자, 그 지방관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들을 수령이라고 합니다. 수령. 수령.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예, 사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원님. 이런 건데, 이 수령은 여러분들, 해야 될 7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수령 칠사라 그래요. 칠사.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마을에 일단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야.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뭘까? 세금 잘 걷는 거예요. 세금 잘 걷어야지. 세금 잘 걷어야지. 국가 재정을 위해서. 그다음 뭘까요? 세금을 잘 걷게 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마을에. 그래서 인구를 늘려야 돼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수령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마을에 부임하면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뭐냐면 노처녀 노총각을 먼저 조사합니다. 노처녀 노총각. 그 당시 노처녀 노총각의 그 나이 기준은 대략 한 20세. 20세 뭔 소리야 지금? 네. 그 당시 여러분들 원래 결혼을 한 나이는요. 14세, 15세면 결혼해야 돼요. 네. 그럼 벌써 중학교 때 결혼하는 거고 고등학교쯤 되면 벌써 애는 한둘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야 이게? 조선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20살 대학생이 되는데도 아직 결혼했다? 이건 여러분들 국가의 우환이에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지방관 그 평가 점수가 나빠져요. 승진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노처녀 노총각 해결하는 거에서 중매도 해줘야 돼요. 심지어는 결혼하라고 결혼 자금도 대줘야 돼요. 그래서 수령이 할 일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왜 결혼 이렇게 중매해주는 그런 앱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앱 사장님이시라고 보면 됩니다. 수령, 예, 그리고 칠사예요, 칠사. 예, 이런 일도 있고요. 하여튼 이 수령의 그 일은 뭐냐면 수령의 일은 행정, 예, 아까 지금 얘기했던 뭐 세금 걷는 거, 뭐 인구 능가하는 거, 그 다음에 사법. 여기서 이제 뭔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면 직접 이것도 처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일원화되어 있잖아요. 군사적인 성격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적인 어떤 기능도 다 합니다. 그래서 지방관은 만약 전쟁터였다 그러면 장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정, 사법, 군사 이 모든 것들을 다 수령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바로 이렇게 수령의 어떤 역할들을 봤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관찰사와 수령 다 중앙에서 파견된 거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바로 이들을 전국에 모두 all 파견했다는 사실.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포인트. all 모두.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고려 시대는요. 지방관을 전국에 파견했다 안 했다? 아직 못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조선 시대 와서는 지방관을 전국에 파견하고 있다. 왜? 중앙 집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지방을 사사치 CCTV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누구의 눈을 통해서? 지방관의 눈을 통해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예,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조선의 지방행정조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수령 있잖아요. 이 수령을 보좌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들을 향리다라고 합니다. 향리. 자, 그런데 이 향리의 힘은 셀까 약할까? 고려의 향리는요. 그 지역의 실질적 지배 세력, 속군과 속견, 향, 부곡소를 다스리고 있는 실질적 지배 세력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나 조선 향리는 이방 있느냐? 예, 사도! 이런 모습들. 예.
뭐야. 뭐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약해요. 그래서 향의 힘은 약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고려시대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지금 발도에도 관찰사가 파견되고 이렇게 수령이 파견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앙과 관련된 건데 그 마을은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미 양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조선 건국에 동참하지 않았던 세력들, 향촌 자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중앙 집권 추구하기 위한 조직이야. 근데 이 향촌까지 내려온 거 아니야. 지방에 내려온 거 아니야. 근데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싫어! 중앙 집권 싫어! 우리 향촌 자치를 원해!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충돌하지. 중앙에서는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들은 통제받고 싶지 않는 거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지방에 이런 어떤 중앙 세력들과 지금 지방 세력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세력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그들을 바로 사족이다라고 합니다. 사족. 우리는 그들을 바로 사족이다. 네. 또는 여러분들 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이들도 있어요. 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도 있습니다. 이 지방이에요. 부목군현에 있습니다. 자, 이 사족과 사림들이 갖고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미 전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먼저 그 지역에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유향소 있습니다. 이 여론을 장악해서 중앙에서 파견된 이 수령을 압박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유향소에서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인재를 끊임없이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교육기관이 있으니 그것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자, 이건 바로 인재 양성.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교육도 하고요. 제사도 하는 그런 기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약속이 있어요. 우리 향초에 살려면 약속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나한테 맴매. 바로 이게 바로 농민 통제. 농민들을 통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와우. 그러네. 이런 모습들 통해 가지고 우리 냅둬라. 우린 알아서 할게. 건드리지 마. 돈 터치. 이런 모습들. 그죠? 자, 이러면 중앙에서는 어쨌건 간에 이들을 지금 통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유향소, 향촌에 있는 곳. 그래? 그걸 우리가 이제 관리해야지. 중앙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유향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있으니 향촌에 있어? 우리는 저 서울에 있다 라고 해가지고 경제소, 서울경자, 서울에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중앙에서 바로 이 유향소를 또 통제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뭔가 좀 팽팽함이 좀 느껴지시죠? 네. 조선시대는 이렇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지금 잘 완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선시대가 500년 가는 겁니다.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중앙의정부 6조 지방 8도 체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일하는 관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관리들을 어떻게 여기에 보내야 될까? 뭐 수령도 필요하고 지금 뭐 승정원, 도승지, 의금 뭐 다 관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관리들을 선발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뭐다? 조선시대 여러분들 뭐 대부분 이제 이런 인재들은요 과거에 의해서 이 과거에 의해서 바로 이 인재들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에도 그리고 이렇게 지방에도 공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과거제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조선의 과거는요, 먼저 문과. 문과 너무 중요하죠. 고위관직에 오르려면 역시 문과 출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과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고려시대와의 차이점이죠. 고려시대는 무과가 없었어요. 왜 없었다? 거긴 전쟁이 워낙 많으니까 전쟁터가 이미 과거 시험장이었다. 공 세우면 승진하는 거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이렇게 무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잡과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고려시대는 승과가 있었죠. 근데 조선시대는 불교의 나라가 아니잖아. 유학의 나라잖아. 그러니까 승과가 이제 없어요. 네, 승과가 존재하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묵과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려시대는 없었다. 고려시대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 요건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근데 이 승과 같은 경우에는 또 고려시대에는 또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비해서 이 조선시대는요, 이 과거제의 비중이 더욱더 넓어집니다. 고려시대는 어찌 보면 과거 통과하지 않고도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예, 음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고위관직에 올라가려면 실력, 과거를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만큼 조선시대, 왜 조선을 중세라고 하지 않고 근세라고 하느냐? 제가 이야기했죠. 역사 발전의 기준은 뭐냐면 인간 자유의지의 확대라고요.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좀 더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의지에 의해서, 내 실력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고려시대에 비해서 더욱더 정비가 된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중세 고려보다 근세 조선이 좀 더 발전된 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과거제의 확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과거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고려시대와 비슷하게 문음이라는 제도 있어요. 예, 문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음은 이제 음서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음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천거제도, 이건 이제 추천이죠. 예, 천거제도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 과거제가 수능이라면 천거는 학종인가요? 어쨌건 이런 모습들에 의해 가지고 관리들을 지금 공급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조선의 중앙집권을 추구하기 위한 의정부 6조 체제, 8도 체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조선 전기 15세기를 이끌던 훈구가 이제 무너지고 16세기를 이끌던 사림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그 과정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권력이 바뀌는 거예요. 권력이 교체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은 제가 설명드렸죠. 이 향촌 자치를 추구했던 향촌에 응거하고 있었던 이들이 이제 서서히 중앙의 3사,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을 장악하면서 바로 이 훈구들의 그 비리를 치면서 올라오고 있더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감찰과 간쟁과 경연을 담당하는 3사. 당연히 이 훈구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들을 할 겁니다. 자, 그에 대한 반격이 바로 이 훈구. 여전히 아직 힘은 있으니까 그 반격이 바로 사화. 이 사화는 바로 사림이 화를 입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대 사화를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무갑기을. 따라해보세요. 무갑기을. 자, 첫 번째 사화가 바로 이 무오사화입니다. 자, 무오사화가 일어났던 왕은 언제였냐면요. 바로 연산군 때입니다. 연산군, 폭군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연산군 때 일어난 건데요. 자, 이때 이제 일어났던 그 배경이 뭐였냐면요. 그 배경은 바로 이 김종직의 이 조의제문, 김종직의 바로 조의제문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 이 글을 사초, 즉 이제 실록을 만들 때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 김종직의 제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김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김일손이 이 사초로 이 조의제문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의제가 누구냐면 이게 조의제문이 아닙니다. 조의제문입니다. 의제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그 소설에 보면 초한지인가요? 그 초한지에 보면 항우와 유방 있잖아요. 그 항우. 항우의 조카가 바로 초나라 황제 의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항우가 바로 그 조카 의제를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세조야, 세조. 우리나라 세조야. 단종 조카를 죽이고 왕이 올랐잖아요. 즉 이것은 바로 그 선대를 능멸하려 한 것이옵니다. 전하, 이들을 당장 죽이시옵소서.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김종직, 김일손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살인 쪽이거든요. 그래서 다 화를 입게 되는 사건. 이게 바로 연산군 때 일어났던 바로 무오년 사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사화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 갑자사화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연산군의 원맨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산군의 원맨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살인만 화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훈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인. 자기 엄마 죽인 사람 다 나와 주사 해가지고 칵칵칵 했던 그 패비 윤 씨와 관련된 패비 윤 씨와 관련된 그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갑자사화예요. 자,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결국 연산군은 쫓겨난단 말이에요. 쫓겨나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중종 반정이 되겠습니다. 중종 반정에 의해서 결국 연산군은 쫓겨납니다. 자, 이 중종 때 또 한 번의 사화가 벌어지니 그 원인을 제공했던 인물이 바로 사림 조광조였습니다. 이 조광조는 말이죠. 와우, 완전 원칙주의자, 완전 원칙주의자. 정말 성리학자다운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짝짝짝짝짝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 조광조는요. 우선 이 반정을 살펴보니까 이거 반정은 여러분들 이거 목숨 내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공하면 반정이지만 실패하면 영모입니다. 삼족이 멸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죠? 그런데 그 반정에 성공했던 그 반정 공신들의 리스트를 보니까 뭐야? 실제로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훈장을 받은 거짓으로 훈장을 받은 위선 훈장, 위선적인 훈장 이런 것들이 있더란 얘기죠. 이거 다 없애라. 이거 말이 안 된다. 위훈 삭제. 이게 이제 바로 이 반정과 관련된 인물들, 그 인물들을 지금 삭제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훈 삭제 대상이 주로 다 훈구 세력들이에요. 훈구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거 봐라. 하면서 이제 조광조를 위시한 그 무리 세력들을 더 제거하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 위훈 삭제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주장했냐면 아니 지금 뭐 저기 뭐냐 우리가 지금 성령이 나라인데 뭐 하늘에다가 뭐 제사를 지내? 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땅에다가 제사를 지내? 뭐 하는 거야 지금? 신이 어디 있어 이런 거? 이런 걸 담당했던 곳이 바로 이 소격서. 약간의 도교적 성격이 강하죠. 이런 소격서 이런 거 필요 없다. 유학자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거든요. 소격서 폐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방에 지금 살인들이 많잖아. 그들을 천거해서 아까 천거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천거해서 관직에 앉히려고 하는 현량과 현명한 자들을 앉히려고 하는 현량과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니까 훈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음모가 만들어집니다. 궁궐 나무에 잎사귀에 이것이 열려 싸웁니다. 네, 바로 주초위왕.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나뭇잎 사귀에 지금 주초위왕, 주초를 합쳐보니 조씨가 왕이 된다옵니다. 전하, 이런 상서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사옵니다. 당장 조광조를 죽이시옵소서. 이런 얘기가 전해져요, 여러분들. 그죠? 잎사귀에 이렇게 주초위왕 이거 새기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쨌건 보여드리려고요. 자, 바로 이렇게 되면서 이 조광조를 위시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화를 입게 된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 기묘한 일이 벌어졌네요. 네, 기묘사화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또 사화는 뭐였냐면요, 을사사화라는 게 있어요. 을사사화. 이 을사사화는 여러분들 명종 때 있었던 사화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 대윤과 소윤의 어떤 그 갈등 구조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윤과 소윤, 윤씨들끼리 싸운 건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윤원형 이런 어떤 그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뭐 이런 어떤 사화 계속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화를 입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 당시에는 실패할는지 모르겠지만 종국에는 승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역사의 순리예요. 결국 이 훈구들은요, 16세기를 넘어가면서 결국은 사라지게 되고요. 바로 이 살인들이 남으면서 바로 이들에 의해서 그 다음 시대를 이끌어
가게 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 조선 건국 세력 15세기를 이끌고 있다가 이제 16세기 사림들에게 권력을 넘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 찾아낼 수 있어요. 상당히 역사는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반복됐다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될 수 있다는 것.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비슷한 일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좀 더 진일보한 사회라는 거. 왜? 과거제라는 것. 실력에 의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폭이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인간 자유의 의지가 좀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고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역사는요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